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벽으로 내리찍던 그 순간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 화면 속 CCTV 영상을 확대하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죠. 그건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들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대단한 효자가 사는 집이라 부르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제 남편 강민석을 보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칭찬합니다. 요즘 세상에 치매 걸린 노모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모시는 아들이 어디 있냐면서요. 네, 겉보기엔 완벽한 그림일 겁니다. 번듯한 대기업 부장의 훤칠한 외모, 그리고 아픈 홀어머니를 끔찍이 아끼는 마음까지 갖춘 남자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뒤에 숨겨진 캔버스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이 집은 가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감옥이고 저는 그곳에 갇힌 죄수이자 간수이며 동시에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제 심장은 이유 없이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거실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10번을 울리면 안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박여사의 발작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안방 문 너머로 기괴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방에 서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물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회식이다, 야근이다 핑계를 대며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겠죠. 그때까지 이 지옥을 견뎌야 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노인 냄새와 지린내가 섞인 역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을 켜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귀가 찢어질 듯한 고성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량은 우렁찼고 발음은 또렷했죠. 치매 환자 특유의 어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도 모른 채 습관처럼 튀어나가는 사과였어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협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컵이 제 어깨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다행히 빈 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리만큼은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접니다. 며느리 지은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성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또렷한 증오가 서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훔치러 온 도둑이나 남편을 홀린 요물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휘저으며 제 팔뚝을 꼬집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쓰라림보다 더 비참한 건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른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었죠. 천장에 달린 검은 눈동자, 바로 홈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새 곳, 거실 천장, 주방, 심지어 현관 입구까지. 집안 곳곳에는 총 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낙상 사고라도 당하면 바로 대처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의 렌즈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붉은 녹화 램프는 깜빡이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고 꼬집히고 욕설을 듣는 이 비참한 꼴을요. 시어머니의 난동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약봉지와 쏟아진 물을 닦아내며 저는 서러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겨우 시어머니를 달래 침대에 눕히고 나오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거실 구석에 달린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결혼 전 남편은 제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난한 친정, 볼품없는 스펙의 저를 대기업 부장인 남편이 선택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시긴 하지만 간병인을 쓰면 되고 너는 그저 집안 살림이나 하며 편하게 살면 된다던 남편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간병인이 자꾸 그만두니 어쩔 수 없다며 잠시만 제가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했죠. 그 잠시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채 이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띠띠띠띠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지만 남편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짐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살피는 대신 습관처럼 거실 천장에 카메라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나 보네. 어머니는 주무셔. 남편의 첫마디는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나 팔뚝에 난 붉은 손톱 자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지친 목소리로 네, 방금 잠드셨어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홈캠 앱을 실행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마치 하루 동안 집에서 있었던 일을 검열하는 교도관 같았으니까요. 오늘 낮에 어머니가 죽 그릇 엎으셨더라. 당신 피하느라 고생했겠어. 남편은 화면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관조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말이죠. 저는 울컥 치솟는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거 보고 있었어?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그랬어. 나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휴대전화에서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 중이라 소리는 못 들었어. 그냥 화면으로만 봤지. 어머니가 기력이 좋으시네. 그릇이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걸 보니 그게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가 뜨거운 죽을 뒤집었을 뻔했는데 어머니의 기력을 칭찬하다니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간병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릇을 던지는 장면, 제가 놀라 주저앉는 장면, 그리고 울면서 바닥을 닦는 장면까지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씻어야겠다는 핑계로 욕실로 도망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피부는 푸석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샤워기 물줄기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셨으며 남편이 보내주는 병원비가 아니면 당장 치료가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짓던 그 여유로운 미소는 너는 절대 나를 떠날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조소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시어머니의 코골며 자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저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자료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장면이 하나 나왔네요. 어머니의 폭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며느리한테까지 저러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네. 요양병원 입원 심사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심사? 남편은 분명 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고려장이나 다름없다며 펄펄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통화하며 어머니의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있다니요. 그럼 그동안 홈캠을 설치하고 영상을 저장하던 게 어머니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마음을 먹은 거라면 저의 이 지옥 같은 생활도 끝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남편은 저를 위해 차마 불효자 소리는 듣기 싫어서 법적인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통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리고 보험 쪽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네. 와이프 앞으로 들어둔 거요? 최근에 특약 사항 변경한 거. 적용된 거 맞죠? 네.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진료 기록 남기는 것도 진행 중입니다. 수면제 처방받게 했고요. 네. 둘 다 한 번에 정리되면 베스트죠.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 우울증? 둘 다 정리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와 거실의 어둠을 찢어발겼습니다.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 그것은 평소의 젠틀한 강민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 미친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 진짜 미친 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저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차가운 스킨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다 편해질 거야.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다 편해질 거야라는 말이 우리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건 바보가 아니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편안함은 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죽음? 그것도 아니면 둘 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제 어깨를 쓰다듬는 남편의 손길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와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꼭 챙겨 먹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몸에 좋은 걸로 지어왔어. 라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알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통화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남편의 사랑이라 믿고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약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하얀 알약들이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수면제 처방 유도와 우울증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약을 먹는 척하며 입안에 넣었다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뱉어냈습니다.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제 맹목적인 믿음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꾸미고 있는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미치광이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은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발작할 때의 그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밥 줘. 배고파. 짧고 투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 금방 차려드릴게요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획 낚아챘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느껴지는 손길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 티, 비,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장에 카메라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CCTV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치매 노인인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몰래 쪽지를 건넨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려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인 문장은 짧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망가. 놈은 널 간병인으로 쓰다 죽일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놈이라니 남편을 말하는 걸까요? 저를 죽일 거라니요? 어제 남편의 통화 내용과 시어머니의 쪽지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 어떤 괴물인지 말입니다. 저는 뒤를 돌아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홈캠 속에서는 영락없는 치매 노인이었지만 그 껍데기 속에는 날카로운 이성이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린다는 핑계였습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샤워기 물을 가장 세게 틀었습니다. 싸아 하는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말씀해 보세요. 들리세요? 제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제가 알던 그 광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서늘한 하지만 지극히 또렷한 눈동자가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멍청한 거. 이제야 알아들었니?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 새끼가 주는 약 먹었니? 아니요. 오늘은 안 먹었어요. 잘했다. 그거 먹으면 넌 서서히 미쳐가거나 아니면 어느 날 밤 심장마비로 죽은 채 발견될 거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민석 씨가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친아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그래? 그놈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친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 호적상으로도 모자 관계였으니까요. 내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 데리고 들어온 첩의 자식이다. 평생을 날 증오하며 살았지. 내 재산을 뺏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 지금 날 정신병자로 몰아서 감금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놈한테 필요한 소모품일 뿐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내 재산 500억. 그놈은 그걸 꿀꺽하려고 널 이용하는 거야. 내가 널 때리고 괴롭히는 영상. 그게 있어야 날 금치산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는 증거 수집용 미끼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울먹이며 묻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플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놈은 악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놈이라고.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아니, 그놈을 죽여야 우리가 살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 밖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안에서 무슨 일 있어? 물소리가 왜 이렇게 커? 남편이었습니다.
문고리가 철컥철컥 돌아갔습니다. 잠가둔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눈을 뒤집고 다시 침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인연이 날 죽이네. 사람 살려. 뜨거워. 시어머니의 비명은 정확히 남편이 원하던 학대받는 치매 노인의 레퍼토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샤워기를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와 시어머니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문을 잠가? 어머니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셔서 옷을 벗기는데 자꾸 도망가시려고 해서 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젖어 있는 제 옷과 바닥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표정을 풀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빨리 씻겨서 데리고 나와. 남편이 돌아선 뒤 저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두 여자가 진짜 악마를 상대로 벌이는 목숨 건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젖은 손으로 거울을 닦아내며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에 찬 공기가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까지 저희가 욕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안방이나 거실에 CCTV 녹화분을 돌려보고 있었겠죠. 그가 고개를 들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욕실 안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과 눈앞에 있는 남편이라는 괴물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진정되셨어요? 남편이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는 그가 다가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에 머금고 있던 침을 그의 바지춤에 뱉었습니다. 제 더러운 놈. 내 돈 내놔. 내 돈 훔쳐간 도둑놈아.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구겨졌지만 그는 이내 익숙하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바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갈수록 심해지시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오늘 밤은 내가 데리고 잘까? 그의 제안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가 어머니를 데리고 잔다면 오늘 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약물을 과다 투여할 수도 아니면 멍자국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을 꼬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잖아. 잠 설치면 안 돼. 내가 모시고 잘게. 약 드시면 금방 주무실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냄새나고 소리 지르는 노인 옆에서 자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원하는 건 효자 코스프레이지 진짜 효도가 아니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문을 닫고 CCTV에 붉은 불빛을 등진 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바닥에 검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고. 짧고 명확한 지령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그 안에 있는 금고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다시 미친 사람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력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저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마치 뱀이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걸까요? 결혼 전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다정함과 배려는 모두 이 순간을 위한 밑밥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때 시댁 친척이라며 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낯선 얼굴들이었고 그들끼리도 서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하객을 많이 못 불렀다는 핑계를 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모두 고용된 하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고립된 처지의 저를 타깃으로 삼고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을 차단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남편이 지방 출장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CCTV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남편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책상 쪽을 비추고 있었지만 책장 뒤쪽의 사각지대는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기 소음을 크게 내어 혹시 모를 소리 녹음을 방지했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편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아침에 제게 건넨 쪽지에는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1022. 제 생일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삑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둘 만큼 저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트로피에 대한 소유욕 혹은 제 명의로 된 무언가를 관리하기 위한 편의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땅 문서 그리고 파란색 파일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사망 시 10억 원, 제 사망 시 5억 원 추가. 수익자는 전액 강민석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날짜는 저희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뒤에 꽂혀 있는 A4 용지 묶음. 제목은 해방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치 회사 보고서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그 문서는 사실상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1단계 고립 및 심신미약 유도. 아내의 사회적 관계 단절 성공. 수면 유도제 및 항우울제 투여로 인한 무기력증 유도 진행 중. 가정 내 불화고부 갈등 스트레스 극대화 진행 중. 2단계 명분 확보. 모친의 치매 및 폭력성 입증 자료 확보 영상 100건 이상 확보 완료. 아내의 우울증 진단서 및 자살 징후 포착, 일기장 조작 필요. 3단계 실행. D-Day 10월 22일. 아내의 생일날 축하주에 약물 투여. 안방 내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장. 모친과 아내 동반 사망 시나리오. 사유, 치매 노인의 실화 혹은 며느리의 비관 자살 화재.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10월 22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을 제 제삿날로 정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대신 화마에 휩싸여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어서는 안 됩니다. CCTV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품을 하며 마치 청소하다가 옛날 앨범이라도 본 것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재빨리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찰칵 소리가 청소기 소음에 묻혔습니다. 파일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액자를 원위치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기를 밀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 내복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카메라가 없는 다용도실 쪽으로 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척하며 쭈그리고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역시 그놈다워. 내 남편. 그러니까 그놈의 아비도 저런 식으로 보냈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민석 씨가 죽였다는 뜻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도 민석 씨가? 브레이크 고장이었어.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그 전날 밤 민석이가 차고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 그때는 설마 했는데 그놈은 15살 때부터 괴물이었어. 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비까지 죽이고 이제는 나랑 너까지 한꺼번에 태워 죽이려는 거야.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두려웠던 겁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시간이 없어. 일주일이야. 그 안에 우리가 먼저 그놈을 잡아야 해.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 사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놈은 변호사까지 끼고 있어.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소설 구상 중이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놈이 우릴 가만둘 것 같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 그날 밤 우린 진짜로 죽어. 그럼 어떡해요? 역으로 설계해야지. 놈이 짠 판 우리가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귀를 가까이 대라고 손짓했습니다. 세탁기가 웅웅거리는 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서늘한 계획이 제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계획보다 더 치밀하고 더 대담하며 훨씬 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우선 넌 계속 당하는 척해. 약도 먹는 척하고 점점 미쳐가는 척 연기해. 놈이 안심하고 디데이를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생일날 부른 놈이 아니라 우리가 지른다. 네, 우리가요? 그래. 놈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집을 비운 사이 우리가 먼저 선수 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사라진다니요? 죽은 척 하자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체 없는 화재 현장. 그리고 놈이 든 보험금. 그걸 여기 이용해서 놈을 보험 사기범과 존속 살해범으로 엮어 넣는 거야. 대숨겨둔 비상금이 있어. 그걸로 우린 안전가옥으로 이동할 거야. 넌 연기만 잘하면 돼. 할 수 있겠니? 저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은 무의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아니, 해야죠. 저 인간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다면 저는 그 지옥불을 저 인간한테 덮어 씌울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저의 연기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멍한 표정으로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도 CCTV에 보여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불이 무서워. 남편이 나중에 이 영상을 본다면 약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출장지 도착했어. 밥은 먹었어? 어머니는 좀 어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역겹도록 다정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깔고 힘없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어머니는 자꾸 벽을 보고 누구랑 얘기를 해. 무서워, 민석 씨. 나 자꾸 헛것이 보여. 그래?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서 약 좀 더 센 걸로 받아달라고 할게. 그거 먹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더 센 약. 그는 제가 빨리 망가지기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빨리 와, 여보. 보고 싶어. 거짓말. 당신이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아침에 챙겨둔 약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조리 변기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밥그릇을 비우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택배인가?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강민석 부장님 댁 맞나요? 부장님 심부름 왔는데요. 남편의 심부름? 출장 갔다던 사람이 무슨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문을 열어주자 여자는 묘한 눈웃음을 치며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여자의 시선은 집안을 훑더니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어머니시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자의 말투는 묘하게 건방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어머니 간식 좀 챙겨드리라고 해서요. 그리고 사모님 드실 영양제도 같이 넣었어요. 특별히 주사제로 준비했다고 하시던데. 주사제? 남편은 이제 알약으로는 성에 안 찼던 모양입니다. 직접 혈관에 약물을 주입해서라도 저를 빨리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의 내연녀? 아니면 또 다른 공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팔자련이 해야지. 아, 그리고 이거 여자가 핸드백에서 꺼낸 것은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도장 미리 찍어두시라고 하네요. 혹시나 사고 나기 전에 정리되면 더 깔끔하니까. 사고 나기 전. 그 말은 이 여자도 남편의 살인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집구석에 들어오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악마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자가 나가고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전현, 최 마담이야. 최 마담이요? 아시는 분이에요?
민석이 놈 뒤를 봐주는 심부름 센터 여자야.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독사 같은 년이지. 놈이 저 년까지 보냈다는 건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뜻이야. 계획을 앞당긴다? 일주일 뒤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밤이다. 네, 오늘 밤에 시작하자. 놈이 출장 가서 집을 비운 지금이 기회야. 일주일이나 기다릴 필요 없어. 오늘 밤 우리가 먼저 이 집을 태워버리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판을 엎어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대포폰 2개,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위조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시어머니의 집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인화 물질을 뿌렸습니다. 식용유, 알코올솜, 그리고 남편이 사다 둔 라이터 기름까지. 냄새가 진동했지만 어차피 곧 제가 되어 사라질 냄새였습니다. 준비 됐니? 시어머니가 라이터를 든 제게 물었습니다. 네, 그럼 불을 붙여라. 그리고 기억해. 이 불은 우리가 지른 게 아니야. 민석이가 설치한 전기 합선 때문인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커튼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천장으로 치솟았습니다. CCTV가 그 모습을 녹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어머니, 살려주세요. 민석 씨, 불이 났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뒷베란다에 미리 준비해둔 비상 탈출용 밧줄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염이 집을 집어삼키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두었던 감옥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강민석의 파멸이 시작되는 팡파르였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와 뒷산 오솔길을 미친 듯이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에 모자와 텔자가 번갈아 깜빡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한 곳이었죠.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저의 유일한 동지인 어머니는 휠체어도 없이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절뚝거리면서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70평생을 곱게만 사신 줄 알았는데 생존 본능 앞에서는 특전사 못지않은 체력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가발을 벗어 던지고 품속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와 대포폰 2개를 꺼내 침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에서 죽은 듯이 지내야 할 거야. 카드 쓰지 말고 현금만 써. 휴대전화는 이 대포폰만 쓰고 저놈이 우리 시체를 찾지 못해서 안달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이미 우리 집 화재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 화재. 60대 노모와 30대 며느리 실종. 화면 속 아파트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하고 폴리스 라인이 쳐진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남편 강민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출장지에서 급하게 달려온 듯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방대원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은아, 아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랑 먼저 못 나왔다고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에 앵커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효자가 무슨 죄냐, 눈물 나서 못 보겠다는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연기 대상감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어머니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놈은 지금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고 있을 게다.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그것도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풀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니? 놈은 지금 완벽한 범죄가 완성됐다고 믿고 있어. 어머니, 그런데 시체가 없잖아요. 시체가 안 나오면 실종 처리될 텐데, 그럼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젓가락을 딱 소리나게 뜯으며 절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놈은 이제부터 시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경찰을 매수해서라도 사망 확정을 받으려고 발악할 거야. 그 과정에서 놈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우린 그 틈을 노리는 거야. 어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치밀했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웠습니다. 그 탐욕이 그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우리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의 감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찰, 방화 가능성 무게, 치매 노모의 실수보다는 인화 물질 흔적 발견. 경찰 브리핑을 보던 남편의 표정이 뉴스 화면 구석에 작게 잡혔습니다. 순간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분명 치매 노모의 실수나 전기 합선으로 몰아가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려놓은 식용유와 라이터 기름은 너무나 명백한 방화의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인터뷰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증세가 심해지셨습니다.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실수로 그러신 것 같은데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능숙하게 화재의 책임을 치매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치매 환자의 우발적 방화. 그러면 보험금은 감액될지언정 지급은 될 테고 자신은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베테랑 형사 김 반장은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저희가 도망칠 때 뒷산 입구 CCTV에 찍히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알려주었던 어머니의 옛 지인인 흥신소 소장이 미리 언지를 준 원칙주의자 형사였습니다. 강 선생님,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김 반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던진 말이 뉴스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가스 밸브가 누가 고의로 절단한 흔적이 있던데요? 그것도 톱으로 아주 정교하게. 치매 노인이 톱질을 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안방 천장에서 발견된 이 타이머 장치. 이건 뭡니까? 순간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당황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이머. 장치요? 그게 무슨... 아, 모르셨습니까? 화재가 난 시각은 밤 10시인데 이 타이머는 일주일 뒤인 10월 22일에 작동하도록 세팅되어 있더군요. 다행히 불이 먼저 나는 바람에 타이머가 녹다 말아서 발견됐지 뭡니까? 김 반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월 22일, 바로 제 생일이자 남편이 계획한 디데이였습니다. 남편이 미리 설치해둔 발화장치가 우리가 먼저 지른 불 때문에 타버리지 않고 증거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꼼꼼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은 셈이죠. 어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바로 저거야. 내가 불 지르기 전에 놈이 천장에 숨겨둔 그 기계 살짝 끄집어내 놨거든. 소방관들 눈에 잘 띄라고.
어머니는 정말 천재였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 도구를 세상에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론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 화재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미수 혹은 보험 사기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남편을 물어뜯기 시작하겠죠.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글쎄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어디서 주워오신 건지. 어머니가 요즘 밖에서 쓰레기를 자주 주워오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정교한 시안 발화 장치를 주워와서 천장 텍스를 뜯고 설치했다니요. 김 반장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글쎄요. 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당분간 출국 금지입니다. 강 선생님.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30억 건물주,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가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놈은 악마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모텔방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차였습니다. 남편의 차는 아니었지만 본 적이 있는 차, 바로 며칠 전 집에 찾아와 이혼 서류를 건넸던 최 마담의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 차, 최 마담 차 아니에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맞구나. 저 여우 같은 년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린 휴대전화도 껐고 현금만 썼는데요. 놈들이 바보는 아니야. 아마 내가 평소에 가끔 들르던 곳들을 뒤지고 있겠지. 이 모텔 주인, 예전에 내가 몇 번 팁을 넉넉히 줬던 걸 기억할 수도 있어. 우린 갇힌 건가요? 아니, 오히려 잘 됐다. 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놈들이 우릴 찾았다는 건 역으로 우리가 놈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좁혀졌다는 뜻이야. 지은아, 준비해둔 거 꺼내라. 어머니는 가방에서 하얀 소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붉은 립스틱을 쥐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귀신놀이를 하는 거야. 최마담 전연, 돈만 밝히지 겁은 엄청 많거든. 우리는 방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최 마담이 모텔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할망구랑 젊은 여자 하나 여기 왔다니까요?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문 따세요, 얼른. 최 마담의 앙칼진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203호, 우리 방 앞이었습니다. 똑똑똑.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주말할 때 나오시지? 강 부장님이 기다리시거든. 죽은 척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최 마담이 문을 걷어찼습니다. 덜컹거리는 문고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문 바로 옆 벽에 붙어 섰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침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텔 주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마담이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유, 냄새야. 이런 구질구질한 데 숨어 있었어? 최 마담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침대 위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산발을 한 채 기괴하게 꺾인 목각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쓴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도 곧 따라오게 될 거야. 최 마담이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순간 문 뒤에 숨어 있던 제가 옷장 안에 있던 행거봉으로 문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으악, 뭐야, 문 열어, 문 열어! 최 마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내 돈 내놔. 내년이 먹은 내 돈 뱉어내.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혼의 목소리처럼 서늘하고 끔찍했습니다. 최 마담은 패닉 상태에 빠져 문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스마트폰 손전등을 턱 밑에 비추며 최 마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우리 남편한테 전해줘요. 으악, 살려주세요. 지옥에서 기다린다고. 저는 최 마담의 어깨를 확 잡았습니다. 최 마담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기절해버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최 마담을 보며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간도 작은 년이 나쁜 짓은 어떻게 하고 다녔대. 지은아, 2년 휴대전화 챙겨라. 저는 최 마담의 명품 백을 뒤져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패턴? 다행히 어머니가 최 마담의 생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통화할 때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보물 창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작업 일지까지. 그 중에는 이번 화재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 윗선에 줄을 대려 했던 정황과 남편이 저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 사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놈을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는데요? 아니, 아직 일러. 이걸 경찰에 넘겨봤자 놈은 최 마담이 혼자 꾸민 짓이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놈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려면 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 눕게 만들어야 해. 어머니는 최 마담의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리 완료. 두 여자 다 잡았어. 지금 모텔로 와요. 뒤처리가 좀 복잡해졌어. 그리고 우리는 최 마담을 밧줄로 묶어 화장실 욕조에 넣어두고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이제 낚싯바늘은 던져졌습니다. 월척, 아니 괴물을 낚을 차례입니다. 1시간 뒤 남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뱀 같은 눈빛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203호로 올라왔습니다. 똑똑. 최아담, 나야. 문 열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켜져 있는 텔레비전 불빛에 의지해 방 안을 살폈습니다. 뭐야? 불은 왜 끄고 있어? 걔네들은 죽였어? 남편의 입에서 죽였어? 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쪽에 누군가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야, 말을 좀 해봐. 어떻게 처리했냐고. 이제는 트렁크에 쉴까? 남편이 침대 위 사람의 어깨를 잡고 획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번쩍 하고 번개가 치듯 모텔방의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남편의 눈앞에 있는 건 최 마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서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봤니? 내 아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어머니?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제가 쇠파이프를 들고 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서 와, 여보. 장례식은 마음에 들었어? 육개장이 좀 싱겁던데.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귀신을 본 건지 사람을 본 건지 판단이 안 서는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 살아있어. 어떻게? 어떻게게? 내가 죽인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시 기어 올라왔지. 너 데려가려고. 어머니가 휠체어 옆에 놓인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남편이 들어오며 했던 말, 죽였어? 시체는? 이라는 말이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여기서 우리 손에 죽을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감옥에서 썩을래? 남편은 상황 파악이 끝난 듯 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 다시금 악마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살아있었네? 끈질긴 것들. 차라리 잘 됐어. 귀찮게 시체 찾을 필요 없이 여기서 끝내면 되니까. 그는 칼을 쥐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넌 너무 많이 알았어? 그냥 얌전히 죽어주라.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고쳐 잡으며 그를 향해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내가 이 집구석에 들어오기 전에 뭘 했는지 말이야. 저는 쇠파이프를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도록 휘둘렀습니다. 나 전국체전 소프트볼 4번 타자 출신이야. 깡 하나는 끝내준다고. 남편이 달려들었고 저는 힘껏 스윙을 날렸습니다. 깡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데스매치, 그리고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깡! 경쾌하고도 묵직한 파열음이 모텔방의 눅눅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 손을 떠난 쇠파이프가 남편 강민석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거든요. 잭나이프가 허공을 빙글 돌아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 남편은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마치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쇠파이프를 고쳐 잡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죽이겠다며 살기를 내뿜던 남자의 눈동자에 난생 처음 보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말로 해. 우리 말로 하자, 응? 그는 뒷걸음질 치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이라니. 밖에서는 젠틀한 엘리트 부장, 집안에서는 완벽한 효자 노릇을 하던 강민석의 실체는 고작 몽둥이 든 여자 앞에서 오줌을 지리는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의 잭나이프를 발로 뻥 차서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말로 하자고? 그래, 해봐. 내 생일날 날 태워 죽이려고 했던 계획부터 어머님한테 약 먹여서 정신병자 만든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져봐. 제가 쇠파이프 끝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리자 남편은 덜덜 떨며 시선을 시어머니에게로 돌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박여사. 그녀는 마치 심판을 내리는 염라대왕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셨죠? 지은이가 오해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 잘 모시려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 생각하는지.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웃으며 휠체어 옆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커졌습니다.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강남 아파트 화재, 방화 용의자로 남편 강모 씨 긴급 수배. 화면 하단에는 남편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용의자야? 불은 너희가 질렀잖아. 멍청한 놈.
시어머니가 낮게 움조렸습니다. 내 차 트렁크 확인 안 해봤니? 트렁크? 내가 출장 간다고 나갔을 때 내가 미리 내 차 트렁크에 선물을 좀 넣어뒀단다. 신호통이랑 내 지문이 덕지덕지 묻은 라이터들, 그리고 내가 작성했던 살인 계획서, 원본 파일이 담긴 USB까지.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내 차를 수배해서 검문하는 순간 넌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제 발로 찾아왔으니 위치 추적당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그제야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된 듯 했습니다. 삐뽀삐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인생인데. 30억. 내 건물? 다 내 거라고.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구석에 묶여있던 최 마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연이 불었지? 내가 쟤들한테 꼰질렀지? 그는 묶여있는 최 마담을 발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열함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다가가 그의 뒤통수를 쇠파이프 손잡이로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멈춰. 때리지 마라. 저는 멈칫하며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왜요? 저런 인간은 반쯤 죽여놔야. 경찰이 온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우린 피해자여야 해. 내가 놈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쌍방폭행이 되거나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 놈이 칼을 들고 설치게 놔둬. 시어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냉철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하는 것이지 범죄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 안에서 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쇠파이프를 침대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블라우스의 단추를 두어 개 뜯어내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진 척 누웠습니다. 칼 잡아. 제가 남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저를 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잭나이프를 발견하고는 홀린 듯 집어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모텔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쾅쾅쾅.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건물을 울렸습니다. 203호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김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칼을 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문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 칼을 버리고 항복해야 할지 아니면 인질극이라도 벌여야 할지 계산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 제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살려주세요. 남편이 칼로 죽이려고 해요. 저는 바닥을 기어가며 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본능적으로 저를 막으려 다가왔습니다. 닥쳐. 조용히 안 해? 그가 칼을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는 순간 쾅 하고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꼼짝 마. 칼 버려. 테이저건을 겨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편, 옷이 찢겨진 채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는 아내, 그리고 휠체어에서 떨어져 쓰러진 노모. 아, 아니에요. 이거 오해입니다. 저 여자들이. 야,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 반장은 주저없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파란 전류가 남편의 몸을 감쌌고 그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뻣뻣하게 굳어 쓰러졌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김 반장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형사님, 흐흐. 남편이 집에 불을 지르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희를 죽이려고. 알고 있습니다.
부인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김 반장은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남편을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에 코를 박고 제압당한 남편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저 여자들이 날 유인한 거라고! 30억! 내 30억 내놔! 그가 돈 이야기를 꺼낼수록 경찰들의 표정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존속살해 미수의 보험 사기, 방화, 그리고 이제는 특수폭행과 살인 미수까지 그에게 적용될 혐의는 백과사전 두께만큼이나 두꺼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남편은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욕조에 묶여있던 최마담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며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남편의 왕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려가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진 채 앉아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란 듯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끝난 것 같지? 이제 시작이야. 병원에 도착해 간단한 검사를 받고 입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같은 병실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우리는 비로소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초범이라는 점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발악할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창가에 앉은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잘했다. 내 덕분에 살았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놈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놈이 감옥에서 나와도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철저하게 짓밟아야 해. 더 할 게 남았나요? 시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차 트렁크에 넣어뒀다는 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USB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석이 놈, 자기 아비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있지?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민석 씨가 아버님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다고. 시어머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석이는 그렇게 알고 있지. 자기가 완벽하게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래서 그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그걸 무용담처럼 여기며 살았어. 자기는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대단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면서. 시어머니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실 그날 민석이 아버지는 브레이크 고장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민석이가 브레이크 오일을 뺀 건 맞아. 하지만 그 차, 시동도 걸리기 전에 내가 엔진에 설탕을 쏟아 부었거든. 차는 주차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시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그 인간, 차가 안 움직이니까 화가 나서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또 내 머리채를 잡더구나. 날 발로 차고 밟고. 그러다 심장마비가 왔어. 눈을 까뒤집고 약을 달라고 손을 뻗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그 약병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그 인간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봤어. 30년을 맞고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은 해줘야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을 한 게 아니었지만 죽어가는 남편을 방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기치사 혹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민석 씨는요? 민석이는 집에 없었어. 나중에 돌아와서 지 애비가 죽은 걸 보고 자기가 차를 고장 내서 사고가 났다고 착각한 거야. 나는 굳이 정정해주지 않았지. 그놈이 평생 아버지를 죽였다는 족쇄를 차고 내 눈치를 보게 만들고 싶었으니까. 시어머니는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날 거실에 있던 홈캠 영상이 들어있다. 내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약을 치워버리는 모습. 민석이가 집에 들어와서 성공했다며 웃는 모습까지 전부 다. 이걸 왜 저한테? 이게 내 마지막 패다. 민석이가 만약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걸 터뜨려. 그럼 민석이는 존속 살해범이라는 타이틀은 벗을지 몰라도 평생을 믿어왔던 자신의 완전 범죄가 사실은 엄마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미쳐버릴 거야. 놈에게 가장 큰 형벌은 감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였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죗값을 받을 거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나도 감옥에 가겠지. 어머니, 안 돼요. 그럼 어머니도. 상관없어. 어차피 살 만큼 살았다. 내 손으로 그 악마를 길러낸 죄. 이걸로 갚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악마를 처단한 마녀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괴물로 키운 어미의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김 반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두 분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깨어 계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석 씨가 자백했나요? 제가 묻자 김 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강민석 씨,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자해라고요? 네. 머리를 벽에 박고 난동을 부리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송되는 도중에 변호사를 통해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죠? 김 반장은 수첩을 꺼내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해라. 내 아버지는 내가 죽였을지 몰라도 너희 아버지는 누구 손에 죽을까? 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 남편이 병원비를 대고 있던 그 병원. 아, 안 돼. 아빠. 저는 링거 바늘을 뜯어내고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발악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제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놈은 유치장에 갇혀서도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부인. 저희가 병원에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김 반장이 저를 말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옥 끝자락에서도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가서 확인해. 그놈이 짖는 개소린지 아니면 진짜 물어뜯은 건지. 우리는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강민석, 이 끈질긴 악마. 내가 내 가족을 건드린 거라면 난 널 법이 닿지 않는 곳까지 쫓아가서라도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마지막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러날 진실은 시어머니가 숨겨둔 USB보다 더 잔혹할지도 모릅니다. 요양병원 앞 복도, 저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퇴원이라뇨? 아버지는 거동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퇴원을 해요? 그게 강민석 보호자님이 앰뷸런스 불러서 모시고 갔어요. 전원하신다고 서류 다 챙겨서.
간호사는 전산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퇴원 수속 완료 21시 30분.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경찰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강민석 병원 이송됐다며? 병원에 있어? 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사라져? 야, 이 미친 새끼들아. 김 반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놈은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틈을 타 미리 매수해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직감했습니다. 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장인어른도 널 보고 싶어 하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 제발.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 나한테 원한 있는 거잖아. 나랑 해결해. 해결? 크크크. 넌 이미 내 인생을 망쳤어. 30억도 날았고 내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지.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랑 같이 죽는 것뿐이야. 원하는 게 뭐야? 너 혼자 와. 경찰 따돌리고. 장소는 우리 신혼여행 갔던 그 강가. 기억하지? 30분 준다? 1분 이하로 늦거나 경찰 냄새 나면 장인어른이랑 나는 그대로 강물로 다이빙하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혼여행 갔던 강가.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강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차로 쏘면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은아, 가면 안 된다. 놈은 널 죽이려고 부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질로 잡혀 있는데 제 목숨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김 반장의 차 키를 낚아채서 병원 밖으로 뛰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밀며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다 말고 멈췄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혼자 가야 해요. 타라. 네, 타라고. 그놈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어. 마무리도 내가 짓는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휠체어는 병원 로비에 버려둔 채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30분 뒤 양평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등을 켠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강물 바로 앞 절벽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민석 씨, 나왔어. 아빠는? 구급차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렸습니다. 한 손에는 잭나이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휠체어에 앉은 제 아버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약 기운 때문인지 축 늘어져 계셨습니다. 혼자 오랬더니 엄마까지 모시고 왔네? 효분하셨어 아주. 남편은 비아냥거렸지만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그만해라. 이미 끝났어.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끝나? 뭐가 끝나? 엄마가 내 인생 망쳤잖아.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도 돈 챙기고 엄마도 편하게 가고 다 좋았잖아. 돈. 그깟 돈 때문에 아비도 죽이고 마누라랑 엄마까지 죽이려고 했냐? 그래, 돈이 최고니까. 아버지가 남긴 빚 갚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엄마는 우아하게 사모님 소리 들을 때 나는 밖에서 개처럼 일했어. 남편이 울부짖으며 칼을 아버지 목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의 목에서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아, 안 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오지마. 다 같이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병실에서 제게 보여주셨던 시아버지가 죽던 날의 영상이 담긴 그 USB. 민서가, 이거 기억나니? 남편의 시선이 USB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게 뭔데? 내 아비 죽던 날. 거실 홈캠 영상이다. 내가 브레이크 오일 뺐다고 좋아하던 날이지. 근데 그거 아니? 내 아비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죽였지. 무슨 개소리야? 내가 뺀 오일 때문에 사고 난 게 아니라 내가 엔진에 설탕을 부어서 차가 안 움직인 거야. 내 아비는 화병으로 쓰러졌고 내가 약을 안 줘서 죽은 거라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살인자도 못 되는 그냥 멍청한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남편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완전 범죄를 성공시킨 냉철한 살인마라는 자의식으로 버텨온 그의 세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못 믿겠으면 봐라. 시어머니는 USB를 강물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안 돼! 남편은 반사적으로 아버지의 휠체어를 놓고 USB를 잡으러 몸을 날렸습니다. 그 USB가 자신의 존재 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사력을 다해 달려가 남편을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으아! 남편은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의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무사하셨습니다. 민서가. 시어머니가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온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조명탄이 터지고 잠수부들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물에 빠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마는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1년 후,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리본입니다. 다시 태어난 의미로요. 사장님,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손님의 주문에 대답하며 샷을 내리는 제 표정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지은아, 원두 다 떨어졌다. 내가 볶아둘까? 주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 여사님입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다.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셔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는 감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USB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졌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했다는 사실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살려준 감사이자 우리 두 여자가 공유하는 마지막 비밀이니까요. 남편의 사망 보험금 15억 원. 법적으로 남편은 저를 해치려다 사고사한 것이 되었고 수익자인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속 포기 각서를 쓰셨고 모든 돈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학대 피해 노인과 여성을 위한 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했고 나머지 절반으로 이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저와 어머니,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신 친정아버지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가게 문 일찍 닫고 산책이나 갈까요? 그럴까?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회나 한 접시 사러 가자. 우리는 가게 문에 클로즈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낍니다. 예전에는 저를 꼬집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를 지탱해주는 손입니다. 가끔 밤이면 악몽을 꿉니다. 불타는 아파트,
쫓아오는 남편, 차가운 강물. 하지만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과 커피 냄새, 그리고 투닥거리는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뭐해? 빨리 안 오고. 네, 가요 어머니. 제가 웃으며 달려갑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지은이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맺어진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가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는 가장 든든한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악마에 맞서 서로를 지켜낸 며느리와 시어머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두 사람처럼 여러분 곁에도 뜻밖의 아군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